자, 그러면 유동성 문제 들어가 보죠. 먼저 헤지테이션 들어가 보죠. 요 밑에 그림과 같이 지금 요 부위는 두께가 얇죠. 얇고 이제 제품 부위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레이스 트랙 이펙트가 생기는데, 레이스 트랙 이펙트는 그 유속하고 두께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고선을 보면 지금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등고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니까 여기 두꺼운 부분에서는 이만큼 갈 동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정체가 일어난 건데, 그거는 두께하고 유속이 비례하니까 얇은 부분에서 유속이 느려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 구간이 생기면 얘는 일단 두께가 얇기 때문에 냉각 시간도 두께 제곱에 비례하니까 훨씬 빠르게 되고, 또 열량 공급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유속이 작으니까 추가 열량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식으니까 미성형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한 그 구간을 짧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동 말단에 위치하는 얇은 부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압력 구배가 효과적으로 발생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위에 제품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이쪽으로도 유속이 상당히 이제 빨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위에 두꺼운 부분으로 흐름이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얇은 부분의 요 밑에 쪽에는 그 압력이 효과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유동 말단에 위치한 얇은 부분은 헤지테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알아두기로 하고, 다음에 요 불균일한 최적 수축 들어가 보죠. 이 불균일한 최적 수축은 제품 중심부 고화 시 작용부와 불균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사출이 진행되면서 성형이 되면 제품의 표면은 다 굳죠. 굳는데 제품 중심부는 나중에 굳기 때문에 중심에 작용하는 이 보압이 불균일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왜 불균일해지는지 한번 보죠. 우선 보압 과정 중에는 제품 중심의 용융층에서는 사실 계속 유동이 일어나죠. 이게 제품이 성형이 완료되고 나면 유동이 안 일어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보압 과정 중에서는 제품 중심에서 고화가 안 된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압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용융수지 흐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용융수지 공급이 중단되면 이제 불균일한 최적 수축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 얘는 이 화살표가 여기 굉장히 작은 화살표인데, 요 화살표들이 속도를 표시하죠. 속도를 표시하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아무 화살표가 안 나온 데는 다 굳은 데죠. 굳어갖고 더 이상 유동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게이트 바로 앞까지는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이쪽에 보스 있는 데들은 계속 유동은 일어나는데 중간에가 다 이렇게 통로가 차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유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얘가 상대적으로 이 주변보다 압력이 높은 거죠. 중요한 거는 사출 성형 재료는 냉각이 되면서 수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축이 된 데는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직 냉각이 안 된 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용융 상태로 있는 부분에서 고화 상태로 된 부분으로 수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원리로 제품 표면에 싱크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게이트에서 가장 먼 요 보스에서 제일 유동이 활발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게이트 위치는 두꺼운 제품부에 위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가 두껍다 그러면 고화가 천천히 될 테니까 이 통로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위치는 제품에서 두꺼운 부분에 위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균이란 최적 수축은 주로 이제 제품 두께 편차, 그 다음에 여기 이 보스처럼 교차 형상에서 롤링볼 시크니스가 커지는 게 주로 원인이죠. 롤링볼 시크니스라는 거는 이제 교차 부위 같은 데서 구가 접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께가 커지는데, 이 롤링볼 시크니스는 몰드 플로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요새는 NX 같은 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게 알아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은 이제 이쪽은 비결정형 수지, 이쪽은 결정형 수지의 PVT인데, 여기서 한번 0메가파스칼일 때 수축이 몇 프로나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0.975가 조금 안 되고 0.97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위에서는 1.075가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토탈이 0.97에서 1.075 조금 넘었는데 뭐 한 0.1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 0.1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1.08 정도 보면 되겠죠. 1.08 정도 보여지고, 이쪽 위에서는 지금 1.3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0.2가 넘어가는 거죠. 이쪽에서 뭐 비체적이 거의 둘 다 1 정도라고 보면, 이쪽에서는 뭐 한 10% 정도, 이쪽에서는 20% 정도 이렇게 최적 수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정형 수지는 최적 수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이트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고 다음 요 이제 디그레이드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제 재료 디그레이드 원인은 과도한 전단열 발생으로 인한 온도 상승이죠. 이 온도 상승이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재료 내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가늘고 긴 폴리머 분자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재료 디그레이드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잠깐 보면 요 아래 그림은 이제 최대 전단율이 10만 세크분의 1인 재료의 게이트 단면하고 최대 전단율, 여기 보면 쉐어 레이트 맥스라고 나오죠. 최대 전단율을 표시하는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10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한 거고, 이렇게 몰드 플로우 해석에서 최대 전단율로 어디서 디그레이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그 메쉬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메쉬 사이즈가 이 게이트 부분에서 한 0.2mm 정도로 굉장히 작으니까 지금 이런 해석 결과가 나온 건데, 이 메쉬 사이즈가 크면은 이런 결과를 사실은 얻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형 해석할 때도 메쉬 사이즈 같은 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 정도로 알아두기로 하고, 자, 요 밑에 계속하면 디그레이드 된 재료는 물리적 성질 물론 떨어지겠죠. 재료 분자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물리적 성질하고 표면 품질도 저하되죠. 그래서 전단율은 유속이 빠른 부분 벽면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게이트라든지 두께가 얇은 제품 이럴 때 디그레이드가 주로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그 속도를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통로의 두께를 키우거나 또 게이트 같은 경우는 통과 시 속도를 줄여서 다단사출을 적용하면 되는데,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도 설명했듯이 초기에만 속도를 죽이는 거는 그 근본적인 대책은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직사각형 게이트에서 전단율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놨는데, 코드 실행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됐죠. 여기서 라운드 UX, 라운드 X가 아니고 라운드 UX, 라운드 Y인데 그게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요 미분했을 때 2가 없어지죠. 여기 2도 없어지니까 그건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그 게이트 두께 변화에 대한 전단율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쪽이 전단율이고 이쪽이 이제 게이트 두께인데, 이 플롯 자체는 ABS 재질에 대해서 게이트 폭이 10mm이고 유량이 초당 200cc일 때 요 게이트 두께를 0.5T에서 2T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면 전단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표시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벌크 쉐어 레이트라는 거를 쓰는데, 사실은 벌크 쉐어 레이트는 일종의 이제 근사 방법이죠. 근사 방법인데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으니까 약간의 안전율을 둔다 그러면 실무 적용에서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코드를 뭐 잠깐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여기 교재에서 똑같은 코드인데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여기서 교재에서 5만 정도가 5만 정도가 그 최대치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5만이 되려면 게이트 두께가 이제 1.5mm가 좀 넘어야 되겠죠. 1.5mm가 좀 넘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쪽 X축을 좀 바꾸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서 여기 예를 들어서 얘를 게이트를 0.5에서 2T로 하지 말고 1.5에서 뭐 2T로 이제 100등분해서 저 플롯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게이트 폭은 10mm고 유량 200cc, 얘도 이제 여기서 값을 고치면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5에서 이제 5만이 넘죠. 그래서 이제 1.55 정도 돼야 5만 밑으로 내려가니까 조금 여유를 두면 최소 뭐 1.6T 이상 그렇게 게이트 두께를 줘야지요. 그 다음에 뭐 꼭 요 게이트 두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이트 폭을 뭐 12mm로 한다든지 그러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게이트 폭이 이제 12mm가 됐으니까 1.5T에서도 5만 이하로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 쓰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 보지요. 그래서 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고 벌크 쉐어 레이트가 현업에 적용을 해도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맞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사각 게이트에 대해서
유용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들어가 보지요. 우선 이제 오버패킹인데 오버패킹이 결국은 이제 밸런싱 문제인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지요. 지금 요 윗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이제 각자 이제 게이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깔때기 모양이 바로 이제 게이트 위치인데 위에 그림에서는 지금 이쪽은 다 찼고 요 오른쪽에는 아직 다 안 찼으니까 이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속도 압력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보압 전환 시에 이제 압력을 표시한 건데, 그때 이제 요 윗그림은 이렇게 그 밸런스가 양쪽이 안 맞았고, 요 밑에 그림은 지금 왼쪽, 오른쪽 전부 그 양쪽은 이제 보압 전환하기 전이니까 조금 아직 덜 찼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는 이렇게 꽉 찼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좌우 게이트 균형이 안 맞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압력이 이제 49.43메가파스칼까지 보압 전환 시 압력이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비교적 이제 균형이 맞아서 38.6메가파스칼이 나왔으니까 이게 벌써 10메가파스칼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윗그림에서는 지금 요 부위에서 49.43메가파스칼까지 올라간 거고 요 밑에는 지금 게이트 바로 앞에가 되겠죠. 여기 지금 표시가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양쪽이 다 38.6메가파스칼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색깔을 보면 거의 20메가파스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밑에 그림에서도 제품 중심 부분이 제품 양끝보다 이제 먼저 성형이 된 거죠. 그래서 중심부 압력이 약 20메가파스칼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제품은 사실은 중심부 웰드라인 강도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사실은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런 웰드라인 강도 보강 같은 특별한 목적이 필요 없을 경우 사실 이 두 번째 경우도 균형이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 두 번째 경우에서도 양쪽의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조금씩 더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균형이 중심부에서도 다 맞아서 그럴 경우는 이제 이 압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균형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압력 차이가 무려 이제 10메가파스칼 이상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출 성형이 오늘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사실은 제품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제품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후공정이 없어도 제품을 거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품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이 압력 하중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못하면 제품 완성도를 높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중대형 제품 같으면 또 압력 전환점에서 압력이 결정형 수지 같으면은 30메가파스칼 이하, 비결정형 수지 또는 이제 첨가제가 포함된 결정형 수지는 45메가파스칼 이하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플래시로 인한 품질 문제가 잘 없게 되는 거죠. 보압 전환 시 압력이 지금 이 기준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플래시가 사실은 잘 안 잡히는 거죠. 금형에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형합 과정에서 이제 잘 한다고 해도 플래시 제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품 완성도를 높일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보압 전환 시 압력 기준을 여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두 그림에서 요 게이트 위치가 사실은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났죠? 이게 사실 한 10mm 정도밖에 게이트 위치가 차이 안 난 건데, 이렇게 두 경우에 게이트 위치 차이가 10mm 정도라도 압력은 10메가파스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지요. 자, 그 다음에 언더플로우 들어가 보죠. 이 언더플로우는 이 유동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게이트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반대쪽 게이트에서 압이 이제 크게 작용해서 흐름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언더플로우라 그러는데, 그 경우 이제 이렇게 게이트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일이 의외로 잘 생기죠. 뭐 언더플로우도 일종의 이제 밸런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예제를 보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 확대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니까 여기를 이제 성형을 잘 시키기 위해서 좀 게이트가 많이 들어갔죠. 4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성형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게이트 밀집된 구간에서 성형이 먼저 빨리 된 거죠. 빨리 되니까 여기는 성형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압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보면 게이트 밀집 부분은 이제 성형이 빨리 됐으니까 과압으로 플래시가 이제 발생하게 됐고, 요 반대편 부분은 오히려 게이트가 너무 없어서 미성형이 이제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 게이트 밸런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게이트 이제 이렇게 밀집된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언더플로우도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조치로 그 밑에 그림하고 같이 밀집된 부분에서 게이트를 하나 삭제하고, 이 밑에 쪽은 오히려 이제 게이트를 추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 지금 이 플롯 자체는 각 게이트에 대한 이게 요 색깔하고 요쪽에 이 게이트 위치에서의 압력이지요. 이 왼쪽이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그 축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시간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압력이 제일 높은 데가 25메가파스칼 정도 되지요. 지금 요 게이트겠네요. 요 점에서 한 25, 요 가운데 점도 뭐 거의 25,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초록색도 뭐 한 23, 뭐 이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요 밑에 쪽에서는 이제 미성형도 발생했고, 이제 앞도 이제 효과적으로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성형이 발생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를 삭제하고 추가했을 경우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은 제일 위에 이 값이 20메가파스칼이죠. 전부 20메가파스칼 이하로 이렇게 압력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 밸런스를 제대로 맞춰줬을 때 하고 안 맞췄을 때 하고 이렇게 압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가보죠. 여기 이제 레이스 트랙 이펙트. 레이스 트랙 이펙트는 뭐 여러 번 나왔죠. 두께와 유속이 비례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는 플라스틱 수지에 섬유 보강제가 들어간 거죠. 그라스 파이버가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요 그라스 파이버가 들어갔을 때는 동 말단에서 이렇게 동시에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배양 효과 때문에 얘가 변형이 많이 가지요. 그래서 요 지금 원통부가 나사부이기 때문에 변형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데에 두께를 이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두께를 조정해서 유동 말단의 필 패턴을 조정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 이제 뭐 성형성 문제는 뭐 대부분 다 지난번하고 내용이 같은데, 요 위에 에어트랩은 뭐 그림을 해놨으니까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하지요. 요 위에 그림에서 좀 자세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점선부 보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갇혔죠. 갇혔으니까 이제 에어트랩이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요 점선부 같이 지금 유동 방향에 수직인 얇은 리브 형상이지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예제처럼 에어트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특히 이제 유동 방향의 그 수직인 얇은 리브 형상에서는 뭐 10중 8구 에어트랩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래서 이런 형상하고 이제 수지가 합류하는 지점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변이 다 갇힌다 그러면 그 에어트랩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성형 또는 이제 범마크, 이제 새카맣게 타는 거죠. 뭐 성형이 어느 정도 됐어도 끝에가 이제 새카맣게 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벤트 설치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벤트 설치가 이제 불가능한 부분은 그 레이스 트랙 이펙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갈게, 이 리브라 그래도 유동 방향의 수직인 리브에서 주로 에어트랩이 생기는 거지, 이 유동 방향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리브에서는 사실 에어트랩이 잘 안 생기죠. 어떤 경우 보면 리브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리브를 이제 입자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유동 방향에 이렇게 수직으로 가로막혀 있는 리브, 이런 리브만 이제 입자 처리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브리틀리스나 범마크나 이 다음 페이지 있는 것들은 이 지난번에도 설명이 다 됐던 거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번에 이제 그 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강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기로 하죠.